네, 반갑습니다. 밈 인스티튜트의 박훈태 대표라고 합니다. 밈은 매핑과 모델링의 줄임말이고요. 주로 도시의 데이터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그리고 통계적 분석으로 숨은 의미를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모빌리티의 원초적인 수단으로서 보행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우리말로 이동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동성이란 표현을 이미 빈번하게 사용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이동성을 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런 제도적, 경제적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동하는 주체뿐 아니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제도적, 기술적 맥락을 함께 지시하는 개념이 이동성 또는 모빌리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사회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모빌리티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된 세 가지 계기에 우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빌리티 개념은 1980년대 소위 공간적 전환이라 불리는 사건을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설명 대신에 공간적인 개념, 즉 중심과 주변, 접근성과 매개성, 영역과 위계, 공간적 불평등 같은 개념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도가 지식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만 보더라도 20대 청년, 노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모빌리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노인의 모빌리티가 청년만큼 활발한 반면 외국인은 좀처럼 제한된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 중 이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이는 배타적 영역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향후 도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지 등의 주제를 탐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톡보다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스톡이란 이제 쌓여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부동산이자 자산이죠. 반면 흐름은 스톡 사이의 이동, 즉 사람, 사물, 정보와 지식, 에너지, 돈의 이동을 말합니다. 흐름은 근본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흐름은 지도로 표현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간적 전환 이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스톡이라는 가정이 우선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식으로 예를 들면은 토지 이용 계획으로 땅에 배치될 인구와 용도의 규모를 먼저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이 발생한다는 이런 순서인 거죠. 하지만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스톡의 규모와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동이라고 전제가 됩니다. 교통계획을 통해서 길이 뚫리고 지하철이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스톡의 개발이 진행된다는 식이겠죠. 세 번째는 공간에서 장소로 주된 관심이 이동했던 순간입니다. 간단히 말해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이동으로서 모빌리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이동은 A에서 B까지 단순한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반면 모빌리티는 이동하는 과정에 부여된 의미, 가령 출근길의 불편함과 지루함, 토학로의 위험함, 산책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는 냄새까지 총체적인 경험에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됩니다. 요즘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모빌리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빌리티 담론의 사실 일부분을 지시하는 것인데요. 바로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국면을 특별히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람과 사물의 물리적인 이동,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프라, 그리고 제도로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리고 공유자동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설계 전공자로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주제는 인프라의 변화입니다. 2015년에 OECD에서 유럽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택시로 공유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등록 차량의 10%만으로 현재 수준 통행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혼잡, 대기오염이 이제 감소는 물론이고요. 주차장 면적의 80%가 불필요하게 하게 되고요. 도로 면적의 20%까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거든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그 면적은 축구장 1,500개 정도의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별도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등록 차량의 한 10%도 안 되는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차량들이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로 공유가 될 수 있다면 주차되어 있는 차의 대부분 사실 이제 불필요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동차를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축구장 1,500개 규모의 공간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이 되려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다가 실패한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제도적인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은 편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의 실현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사실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제 자동차 중심의 모빌리티를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정 체계 역시 개편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별로 주차장 의무 설치 규정이라든지 도시 지역의 도로 설치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은 건물과 도로와 공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한 도시 인프라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겠죠. 세상이 멈췄다, 서울을 멈춘다고 하죠. 팬데믹 시기 일부 모빌리티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크게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차도는 한산해지고 따라서 차량은 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는데 좁은 보도는 거리두기를 사실 물리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비대칭 상황이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세계 도시 정부들이 차도의 이제 차선 수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는 약 8km 연장의 도로를 아예 그냥 차량 통행을 금지를 시켜버리고 이를 보행자 자전거 전용 구간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 여러 도시들이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서울만 해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피해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따릉이 대역 건수하고 전동 킥보드 이동 시간이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자전거 도로의 시인성을 높이고 자전거 도로 연장도 늘리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험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좀 이제 안타까운데요. 이러다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좀 저비용으로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양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우선 상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모빌리티가 이제 극대화되는 경우입니다. 주거와 직장의 관계가 다면화되고 따라서 중심과 주변의 구분도 느슨해지겠죠. 모빌리티의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교통 수요까지 증폭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모든 방향에서 모든 방향으로 업무와 여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모빌리티가 강력해지는 세상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사물과 정보의 모빌리티가 극대화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배송과 물류의 세상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지방에 이제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드론과 3D 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이 어디든 전달이 되고 화상통화로 이제 업무뿐만 아니라 신문 모임까지 이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물론 현실은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 이제 어디쯤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구글과 같은 IT 업체들이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첫 번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아마존 같은 이제 물류 업체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겠죠. 또한 코로나 같은 외부 요인도 계속 작용을 할 건데요. 팬데믹이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억제해서 물류 중심의 모빌리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산업적 측면과는 별개로 그 결과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인의 관점에서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이런 질문이겠죠.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모빌리티 극대화가 언제나 우월한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과연 열등한 것일까요? 모빌리티 극대화는 과연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